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강사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인데 벌써 19번째 시간이 됐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사망에 관련된 지급 기준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소득에 대한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이제 부상에 이어서 장애 지급 기준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때 장애 상실 수익과 사망 상실 수익에 대한 지급 기준상 소득 산정 기준은 그 다음에 취업 가능 월수 산정 기준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에서 우리 학습하셨던 사망에 관련된 지급 기준 내용을 조금 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부상 지급 기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항목은 구조 수색비, 치료 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그 밖에 손해배상금 해가지고 6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자, 구조 수색비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에 대한 구조나 수색, 이제 앰뷸런스 비용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사회통념상으로 보아서 필요 타당한 비용은 실비, 즉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좀 과한 경우가 왕왕 있긴 한데 어차피 사람을 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항목 구조수색비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치료 관계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부상 손해 중에서는 자, 일단 의사가 진단하고요. 그 진단에 따라서 진단이나 소견에 따라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과거 이제 제가 처음 보상을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현재는 선택치료비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다음 장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진찰료, 투약료, 수술, 처치 등등 보조구, 그다음에 보철, 성형 전부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고 자, 일단 국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를 기준으로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라는 것이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안에서 지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는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시는 건강보험 수가, 즉 건강보험 급여보다는 항목이 훨씬 넓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목이나 허리 같은데 통증이 있어서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받으려고 하시더라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그에 비해서 자동차 사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해의 사고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를 환자, 피해자의 상태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정밀 검사라든지 척추에 대한 정밀 검사 같은 기준이 자동차 보험보다는 훨씬 우리 건강보험보다는 훨씬 규정이 이제 좀 더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가 일반적인 건강보험 진료 수가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내에서 치료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겪었던 이제 사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본에서 이제 단기로 주말을 이용해서 관광을 오셨다가 이제 남대문 앞에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는 응급치료만 하시고 일본에 가서 치료를 하신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일본에서 치료를 하시면서 이제 일본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셔서 제가 그래도 우리 환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오겠구나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본 그 건강보험 수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자, 두 번째는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건강보험 수가가 이제 행위별 수가 제도인데 비해서 미국 수가 제도는 이제 포괄 수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같은 치료비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치료비가 비싸다라는 것은 아마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한미군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는데 역시 예상했던 대로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 수가로 약 1,000만 원이라고 하면 포괄 수가 적용된
미8군 병원에서는 거진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6배 정도 높은 그런 금액이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은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국내라는 기준이 외국에 소속된 병원이라도 국내에 있으면 국내 병원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또 이제 회신을 받아 가지고 그 금액 전액을 지급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즉 우리의 영역을 떠나 있는 병원에 치료를 받았다면 우리 수가대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해서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실제 발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치료관계비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입원료는 기본적인 일반 병실, 우리가 이제 기준 병실이라고 하는데요. 여길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뭐 감염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 상급 병실 사용료도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게 아니고 우연히 치료를 받으러 갔던 병원에 기준 병실이 없어서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요, 7일의 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병원들이 이제 이 상급 병실을 호화롭게 꾸며놓고 7일간 높은 수가의 상급 병실료를 받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이 자동차 보험의 적자의 원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뭐 비판, 그렇죠, 문제점 이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우리 이제 약관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은 병원급 이상이 되지 않은 의원급에서는 상급 병실 사용료를 설사 기준 병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나 또는 피해자가 희망으로 인해서 상급 병실을 이용했을 때는 이때는 뭐 당연히 그 당사자가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해당되는 상급 병실 차액은 지급하지 않고 기준 병실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7이라는 점, 기준 병실 기준이라는 점,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상급 병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본인의 희망으로 상급 병실 썼을 때는 상급 병실 이용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치아 보철비. 자, 이제 보통 상해 사고로 제일 많이 다치는 곳이 이제 안면부를 다치게 되면 머리 쪽하고 치아, 그다음에 이제 코 이 정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행인 차대 사람 사고일 때는 우리 하지 쪽, 무릎 쪽, 그다음에 무릎 밑으로 이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예, 그에 비해서 또 높은 차야, 그러니까 뭐 버스라든지 화물 트럭이라든지 이런 높은 차, 포지션이 높은 차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엉덩이 쪽, 이쪽을 추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자가용 사고라면 무릎 이하의 부분을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보다도 좀 높은 차, 큰 차와 사고가 났다면 그 윗부분을 다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그런데 이제 제가 경험상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이 다치고 그 다음에 피해가 막심한 사고 유형은 오히려 보행인 사고보다도 오토바이, 이륜차 사고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 장구라든지 무조건 이륜차를 이용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안전 장구라든지 이런 거 좀 철저하게 좀 사고에 대비해서 갖춰야 할 필요성이 무조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치아 보철비 이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금주조감 보철이라고 해서 일반 보철을 말하는 거고요. 과거에는 임플란트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요. 이제 약관을 개정하면서 임플란트도 우리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 치아 보철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일반 보철을 했을 경우에는 향후 보철, 즉 일반 보철 같은 경우에는 내구 연한을 보통 10년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사람의 통계에 따른 여명 기간 또 이내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되는
보철 비용, 향후 보철 비용까지 모두 지급을 하는 데 비해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술을 했을 때 지급을 하고요. 다만 1회에 한해서, 즉 향후 보철, 향후 임플란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일반 보철이, 그러니까 즉 자연치가 아니고요. 이미 인공치아, 예, 뭐 보철이라든지 틀니라든지 이런 인공치아를 이제 다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향후 보철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1회에 해당되는, 즉 원상 회복에 필요한 보철 비용만 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치아 보철비에 대해서는 첫째, 일반 보철 지급을 한다. 둘째, 임플란트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보철에서는 향후 보철 비용을 지급하는 데 비해서 임플란트는 1회만 지급한다. 자, 자연치가 아닌, 영구치가 아닌 일반 손상일 경우에는, 보철물이 손상일 경우에는 원상 회복에 따른 1회의 비용만 지급한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그 외 치료비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응급치료비용, 호송비용, 진찰비용, 전원, 퇴원, 투약, 수술, 처치, 의치, 안경, 보청기 등 이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우리 부상 지급 기준에 적극적 손해중 치료 관계에 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이제 그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도로에서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자, 전동 휠체어 역시 마찬가지로 의지의 일종으로 보아서 우리 부상 손해 중에서 적극적 손해인 치료 관계에 비해서 지급을 하지, 이거를 물건이라고 해서 대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에 대한 비용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범위가 넓다는 거, 일반적인,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진찰을 받는다든지 뭐 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부분까지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 그 해당되는 내용 좀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자동차 보험의 약관 중에서 지급 기준이 우리 자동차 보험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약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보다 좀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망 기준, 부상 기준, 장애 기준에 따른 기준 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실제 우리 시험 이 과목의 우리 정식 명칭은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입니다. 실무, 즉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책임이 있는지, 보험사가 책임이 있을 때 보험사가 지급해야 될 보험금 내지 손해배상금은 얼마가 되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계신 이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 좀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자체로도, 즉 지급 기준이라는 이 파트 자체로도 약술 문제로도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 부상 손해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자, 부상 손해 중 입원료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뭐 이렇게 해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치아 보철비에 대한 뭐 사례 문제라든지 제가 이제 다음 시간, 즉 이제 20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한번 좀 볼 예정인데요. 뭐 이런 이제 실무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가, 손해를 산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파트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로 경상 환자에 대한 특기라는 게 2023년 1월 1일, 즉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 환자에 대한 특칙. 자, 과거에는 부상급수가 이제 우리 자배법에서는 1급부터 14급, 장애급수가 1급부터 14급, 그리고 사망,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상급수 1급부터 14급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무한보상이 가능한 대인2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을 때는 사실상 급수와 관련 없이 해당되는 치료 관계비는 우선 모두 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악용하거나 또는 뭐 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 극히 경상, 이제 1급부터 14급 중에서 12급부터 14급을 경상이라고 하는데요. 극히 경상인 경우에 단순히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단순히 상대방과의 어떤 감정 싸움,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제 사람이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 때문에 사실상 치료비가 좀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되고 또 이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도 않고 했던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약관을 개정해서요. 경상 환자에 대해서는 일단 4주간은 먼저 치료를 보증하고요. 예, 무조건 보장을 합니다. 4주까지는 보장을 하고 그 이후에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발급이 되면 해당되는 기간만큼 연장해서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요, 사고가 바로 발생하고 따로 진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1급에서 14급 중 그중에서도 12급, 14급에 해당되는 상해를 입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이제 합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뭐 치료를 피해자 본인 스스로 중단했다든가 뭐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치료에 관해서는 사실상 보험사가 관여하거나 뭐 간섭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4주까지는 진단을 발급을 하지 않아도 소견을 발급되지 않아도 먼저 보장을 해주되 4주 이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치료 소견이 인정되는 서류가 보험사에 제출이 되어야 보험사가 해당되는 기간만큼 치료에 대해서 비용으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약관을 개정해서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이 실무상 저도 뭐 몸으로 체감하는 것이 확연히 입원 기간도 줄었고요. 입원의 비율도 줄었고 뭐 통원 기간,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줄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 주로 자동차 보험과 관련돼서 주로 환자들이 많이 찾는 병원 유형이 이제 한방병원 쪽이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또 반대 현상으로 한방병원 쪽 치료 환자의 이제 비율이라든지 인원수가 확연히 주는 것으로 저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부분을 진짜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사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고무적인 제도가 바뀐 거에 비해서요. 자,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최근에 또 상담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이제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가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자제분들은 큰 외상 없이 응급실에서 그냥 간단한 검사, 그다음 정밀 검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들 뭐 큰 문제 없다고 소견이 나와서 안심을 하셨는데 비해서 그 같이 모시고 가는 어머님께서 많이 다치셔가지고 본인들은 정작 치료를 못 받고 그러고 있던 찰나에 이게 4주가 지나버린 것이죠. 뭐 어머니에 대한 부분 치료라든지 또 뭐 사고 처리라든지 또 서울 분들이 제주도를 내려가셨기 때문에 또 제주도에서 또 올라오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이행하다 보니까 4주가 지나버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에 있는 병원에서 응급치료 한번 받은 거 외에는 다른 치료를 못 받고 이제 정작 치료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치료받기가 어려운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해진 경우를 제가 상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라는 게 반드시 어떤 제도가 개정이 됐을 때 뭐 좋은 점,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이렇게 억울하거나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선 우리 시험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 중에 부상 지급 기준 중에서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 경상 환자에 대한 특칙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기준은 4주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부상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을 합니다. 이때 부상에 따른 위자료는 어느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냐면 부상 자체만으로 종결되는, 즉 이제 장애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더 악화돼서 이런 부분까지 넘어가지 않고 부상 자체로 끝나는 경우에는 부상 위자료를 지급을 하는데요. 자, 누가 청구하냐면 이제 피해자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지급 기준은 급수별 1급부터 14급까지 급수에 해당되는 우리 급수별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책임보험 상해 급수에 따라서 위자료 금액을 정해놨는데요. 자, 이 부분을 모두 암기하거나 하실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급일 때는 200만 원이라는 거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상 1급일 때, 즉 장애로 넘어가거나 사망으로 넘어가지 손해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상 1급일 때는 위자료는 200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상해 한도는 얼마가 되겠죠? 예, 상해 한도는 3천만 원이 됩니다. 자, 상해 한도 부상 1급 한도는 3천만 원, 위자료는 200 기억해 두시고요. 자, 부상 위자료의 특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실무상 이런 일이 발생할 일은 뭐 거의 없긴 한데, 자, 어떤 얘기냐면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 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특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부상 1급에 장애 1급. 그래서 이제 식물인간 상태라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어요. 이때 장애에 대한 상실 수익과 그다음에 장애에 대한 향후 개업비에 해당하는 가정간호비라는 것을 지급하니까 장애 1급 한도 1억 5천이 모두 다 소진됐어요.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고 거기다가 또 장애 위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급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살펴봤더니 부상 1급 한도가 3천인데 아직 한도가 다 소진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그 부상 한도가 소진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상 한도 안에서 부상 위자료 예컨대 1급이라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제 특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사지마비나 개호 또는 식물인간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가 없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그 증상이 고착된 여부를 판정을 받는데요. 자, 1년 동안 치료받는데 사지마비 환자 내지 식물인간 환자가 소요되는 비용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을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절단 환자로서, 자, 절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단술, 즉 이제 괴사되거나 이렇게 좀 위험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몸의 실체를 잘라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 수술 비용 이외에 다른 특별한 비용이 더 들 일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정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상 위자료의 특식이라는 게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사실상 가정간호비가 지급되는 식물인간이라든지 사지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남아있는 한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지급을 해야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요. 자, 휴업 손해가 있는데요. 즉 일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해줍니다. 어디서? 부상 항목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보았던 부분들은 정신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휴업 손해는 부상 손해 중에서도 소극적 손해에 해당이 하는 것이죠. 그렇죠. 피해자가 뭔가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고가 생김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우리가 소극적 손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업 손해는 소극적 손해의 한 종류고요. 자, 원칙은 이랬습니다.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그것도 관계 서류를 통해서 입증했을 때 휴업 손해 실제 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자, 우리 손해론 이론 배우실 때 어떤 부분 말씀드렸죠? 자, 손해란 무엇인가, 손해의 본질 말씀드리면서 평가설인가, 차액설인가, 평가설, 위험설,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개념이 차액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지급 기준은 차액서를 전제로 했지만 차액설 자체가 피해자에게 워낙이 불리한 손해액 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그 차액설을 점차 완화시켜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차액설 입장이 남아 있는 것은 바로 휴업손해 부분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해 보신다면 지금 우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의 감소가 있어야만 그리고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그렇죠. 거기에 85%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좀 요거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은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감안해서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 뭐 반드시 입원뿐만 아니고 통원 치료, 아까 지금 제가 뭐 예를 들어 드렸던 절단 환자가 절단술 시행하고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고 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자, 그분이 사고 이전에 본인의 직업에 바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여전히 집에서 계시더라도 휴업 기간이라고 보아야 되겠죠. 자, 이 정도 감안을 해서 이제 반드시 입원만 가지고 휴업 기간이라고 인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수입의 감소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취업 가능 연한 마찬가지로 65세 기준이고요. 다만 법령이나 뭐 취업 규칙 등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해당되는 규칙이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만 65세가 넘으신 피해자가 무직으로 계셨다면 휴업 손해는 발생하지 않고요. 자, 만 65세가 넘었다 하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업 손해를 지급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구분해 주셔야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소득된 사망에서 소득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제가 가사 종사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가사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과사 종사자라는 개념을 우리 약관에 넣어놓지 않아서요. 그야말로 무직자와 같이 취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부가 입원을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사 노동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는 거, 가사 종사자라는 것도 직업의 일종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이제 그 반성의 차원에서 가사 종사자라는 것을 이제 신설을 하고요. 가사 종사자에게는 일용임금 기준으로 휴업 손해를 산정한다라고 약관을 개정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업 손해를 주지 않는 곳은 만 65세가 넘어서 직업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순수한 학생이라든지 또는 무직자 같은 경우에는 휴업 손해 산정을 하지는 않지만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이제 휴업 손해가 인정되는 대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그것도 85%만 지급을 합니다. 자, 여기서 85%를 지급하는 이유는 자, 일종의 손익상교의 유형인데요. 자, 제가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15만 원 정도의 지출은 필요하다. 마치 우리 사망 관련 기준 배우실 때 우리 생활비 공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유사한 개념으로 뭐 이걸 3분의 1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15%만 공제하고 85%를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해당되는 내용은 모두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 상계를 한 이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간병비입니다. 자, 간병비는 이제 우리 어떤 반성에서 생긴 것이냐면 과거에는 이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요. 중증이나 또는 간병이 필요한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서는 간병비라는 항목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자, 피해자분들이 우선 간병비 비용이 부담되니 간병비만 해도 먼저 처리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도 자, 보상 담당자 입장에서는 딱히 간병비 항목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피해자 쪽에 불만이 많았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약관을 개정하면서 부상에 따른 간병비 규정을 신설했고요. 자, 급수가 1급에서 5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 1급과 2급은 60일 한도까지 지급을 하고요. 3급, 4급은 30일, 5급은 15일의 한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자, 첫째 이렇고요. 둘째, 두 번째로는 동일한 사고로, 그렇죠. 같은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1급에서 5급에 해당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같은 사고로 다친 7세 미만의 자녀는 급수와 관련 없이 최대 60일까지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자, 따라서 예를 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4살 먹은 아이 태우고 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사망했다. 근데 아이의 진단은 단순 타박상이라서 14급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입원 기간이 최대 60일까지는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때 똑같은 사례에서 아버지가 5급 진단을 받았다, 급수를 판정받았을 때는 아버지 같은 경우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5급이면 15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일까지만 입원 간병비가 지원되는 데 비해서 아이 같은 경우에 7세 미만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60일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아이가 5급으로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60일 한도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자, 간병비를 무조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당되는 부상 급수가 인정될 때 지급을 하고요. 자, 부상 급수가 인정이 되더라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어느 경우냐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는 우리 이제 병원 입원 제도가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고, 일부 병원은 모든 병원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병원은 이러한 제도를 채택해가지고요. 채택해서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때 해당되는 입원료는요 다른 입원료보다 더 비쌉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간병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의료 인력들이 더 투입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그 병동 운영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인가를 받아서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그 병동에 입원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보험사가 지급했을 때는, 이때는 설사 1급에서 5급 또는 7세 미만 자녀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적용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병비 지급을 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간병비에 해당되는 입원 치료비가 더 이제 금액이 고액의 입원 치료비가 보험사로 청구가 들어올 것이고요. 보험사는 그 금액을 진료기관에 지급을 했을 테니까 그 금액 안에 실질적으로는 간병비가 포함돼서 지급이 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사유로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하는 병동에 입원해서 그 치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했을 때는 간병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사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급과 2급은 60일, 3급과 4급은 30일, 5급은 15일 기준이고요. 밑에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특칙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해당되는 것은 일일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60일이면 약 8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비례 보상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보다 초과해서 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서는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고요. 이제 다른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밖에 손해배상금이라 그래서 자, 입원을 했는데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4,030원씩 한 끼에, 그러니까 하루에 3끼면 그렇죠 12,090원을 따로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통원하는 경우에는 실제 교통비가 하나도 들지 않았건 아니면 몇만 원이 들었건 관련 없이 통원 일회당 8,000원씩 산정을 해서 따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통원 일회당 8,000원이니까 통원이 100회면은 과실이 없을 때는 80만 원이 되겠고요. 그렇죠. 과실이 50%라면 그래도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실제 교통비가 얼마가 들었든지 그거와 관련 없이 통원에는 해당되는 그러한 유사한 비용들이 든다라는 기준에서 전제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자, 자동차 보험사 기준 입장에서 본다면 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을 하는 환자는 그야말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감사한 위치에 있는 환자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교통비가 소요됐다고 해서 그 교통비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한 끼당 4,030원, 이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병원이라고 했을 때 4,030원씩 주는데요. 만약에 피해자가 식사가 맛이 없거나 뭐 아니면 본인의 사정으로 놓치거나 해서 식사가 제공됐는데 그 식사를 실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니까 실무상 도대체 밥이 맛이 없어서 나는 입원하고 있는 동안 식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병원에서는 식사를 제공해 준 것이기 때문에 식대를 포함해서 보험사에 입원 치료비와 이런 것들을 청구를 이미 했고요. 보험사는 지급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원한 경우에 해당되는 기타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장애 지급 기준. 지금까지 이제 부상을 살펴보았고요. 장애 지급 기준은 장애 항목을 보면 일단 세 가지로 간단합니다. 위자료가 있고요. 장애 상실 수익액이 있고 가정 간호비가 있는데요. 항목은 간단한데 내용은 조금 복잡해서 오히려 장애 상실 수익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망 상실 수익액 계산하는 지급 기준하고 동일하고요. 다만 사망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노동력 상실률이 100%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 공제 3분의 1이 있다는 거 외에는 나머지 장애 상실 수익에는 해당되는 노동력 상실률 뭐 1%가 됐건 100%가 됐건 그렇죠. 해당되는 노동력 상실률을 이제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자, 장애는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상실 수익액을 구할 때 생활비 공제, 생계비 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이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가정 간호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식물인간 또는 사지 완전 마비 환자가 돼서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우리 진료기관에서도 이제 퇴원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때 우리가 개호비로 즉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 투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손해액을 바로 가정간호비라고 합니다. 자, 항목별로 하나씩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위자료는 마찬가지로 부상과 마찬가지로 청구권자 본인이 될 것이고요. 사망일 때는 상속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서 위자료 기준이 다른데요. 첫째, 노동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와 50%의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가정간호비가 지급되는 대상인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가지고 우리 이 위자료 산정을 하는데요. 일단 노동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요.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 미만인 경우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에 노동력 상실률을 곱해주고요. 여기에 다시 85%만 지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 후유장애 판정 당시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4,500이 아니라 4,000 기준으로 노동력 상실률을 곱해주고 거기에 85%, 물론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상계를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 장애 위자료를 지급을 하는데요. 자, 재미있는 것은 85%라는 거죠. 자, 사망 위자료 산정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렇죠. 사망 당시에 65세에 넘었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65세 미만이면 8천만 원 기준, 65세 이상이면 5천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위자료 산정을 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렇죠. 요 85%로 감액해서 지급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사망 위자료 산정하는 거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자, 85%를 왜 85%로 하는가라는 것 부분보다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우리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서 85%가 세 번이 나옵니다. 첫째, 지금 요 장애 위자료 산정할 때 85%가 나왔고요. 둘째는 조금 전에 학습하셨던 그렇죠. 부상 손해 중 휴업 손해 산정할 때 그렇죠. 실제 소득액의 감소가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을 때 85%를 지급했고요. 자, 마지막은 우리 사업 소득자의 소득액을 산정할 때 그렇죠. 본인의 노무 기여율은 85%를 한도로 해서 최대 한도로 한다라고 우리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부분 이미 우리 사망 지급 기준 학습하실 때 같이 보셨어요. 이렇게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이 85라는 숫자가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요. 자, 후유장애 위자료 기준액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지 완전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상태가 거의 사망에 준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 위자료 기준액하고 같은 금액을 놓고요. 그렇죠. 65세 미만일 때는 8천만 원 기준, 65세 이상일 때는 5천만 원 기준을 놓고 노동력 상실률은 사지 완전마비나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입니다. 100%를 놓고 그런데 그대로 그걸 사망과 같이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거기에 85%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사망보다는 위자료에 있어서는 사망 위자료가 우리 장애 위자료, 그 중에서도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장애 위자료 산정되는 경우보다 더 사망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 85%라는 부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금까지는 노동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노동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것 중에서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노동력 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각 노동력 상실률별로 급간을 만들어 놔서요. 예, 그래서 45% 이상 50% 미만일 때는 400만 원. 그다음에 0% 초과부터 5% 미만, 즉 뭐 0.1%라도 그 다음에 4.99%라도 해당이 되면 50만 원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중요한 부분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자, 후유장애 상실 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하고 부상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후유장애 상실 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 즉 장애가 0.1%라도 있어서 후유장애 상실 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하지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부상 1급일 때 위자료가 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예컨대 이렇습니다. 자, 부상 급수는 1급이고요. 장애 급수는 5% 미만의 장애가 나와서 위자료가 50만 원 산정이 된다면 차라리 장애가 없던 사람만 못한 위자료 지급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 부상 위자료 200만 원 기준액을 장애로 끌고 와서 장애 위자료로 지급을 합니다. 자, 따라서 부상 한도가 모두 소진되었다 하더라도 장애 한도가 남아 있다면 그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장애 위자료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다루고요. 그다음에 실무상으로도 아주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1급 위자료와 위자료 금액 2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제 이런 걸 제가 지금 후에 이런 것을 좀 가정해 두고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산출된 위자료가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요. 산출된 장애 위자료가 2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고 부상급수가 200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부상 위자료 200만 원을 장애 위자료로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 상실 수익액은 사망 상실 수익액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썼는지 한번 생각을 잠깐만 좀 먼저 해보시면 어떻죠? 그렇습니다. 예. 자, 유직자 중에서 급여소득자가 있고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소득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자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직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군인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정주부가 있었고 학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62세 이상 취업 가능 월수라고 해서, 그렇죠, 예, 무직자라 하더라도 36개월, 24개월, 12개월에 해당되는 상실 수익액을 지급하고, 이때 급여소득자라고 하면 급여소득자는 해당되는 정년까지는 본인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급여소득자는 해당되는 급여 산출, 즉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액을 산정하되,
상실 수익액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할 것이고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설사 일용임금보다 미달하더라도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일용임금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사업소득세는 어떻습니까? 총 매출에서 해당되는 경비들을 제외하고 자본에 따른 소득도 제외하고 동업자가 있었다면 동업자 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본인의 노무기여율을 최대 85% 곱해서 자, 본인의 소득액을 이제 환산 해야 되는데요. 이때 산정되는 금액이 일용임금보다 미달하거나 또는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체가 운영이 될 수 있을 경우에는 일용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 장애상실수익에서도 같은 내용이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가정간호비는요.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돼서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그렇죠. 좀 호전 가능성이 남아 있고 그 증상이 아직 고착되지 않았다면 아직 장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신경외과, 그렇죠. 재활의학과 이런 전문의가 되겠죠. 그래서 노동력 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 상태 또는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완전 마비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의 장애 지급 기준 중에서 가정간호비는 두부 손상에 따른 식물인간 상태와 척수 손상에 따른 사지 완전 마비 환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좀 더듬어 주셔야 될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 있어서 그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지급 기준으로 해서 보상 처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예를 좀 들어드리면 자, 척수 손상 또는 두부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아니거나 또는 사지 완전 마비가 아닌 사지 불완전 마비 또는 하지 마비 아니면 오른쪽 편마비, 왼쪽 편마비 이런 아주 그러니까 즉 지급 기준상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중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하더라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같은 경우에는 오직 지급 기준으로만 손해액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가정간호비는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 기준으로만 우리 손해액을 산출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보통 약관에서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고요. 자, 특별약관에서는 대인 1, 2를 포함해서 보상해 줄 때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대인 배상원을 보상받지 못하는 보유불명 사고라든지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라든지 이럴 때는 어디서 보상을 받았습니까? 예, 정부보장 사업이라는 것에서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정부보장 사업도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으로 하도록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하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라, 그렇죠. 준 식물인간 상태 필요 없고요. 식물인간 상태여야 되는데 뇌 손상으로 다음 항목이 모두 해당되어야 됩니다. 첫째,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자력으로 식사가 불가능하고 대소변을 가릴 수 없고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하고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죠.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 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 정도에는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고요. 예, 이런 경우 어디서 바로 식물인간 상태라고 해서요. 가정간호비를 일용임금 기준으로 1인 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요. 우리 이제 향후 개업이라 그래서 2인을 산정해 줄 때도 있고 1.5인, 0.5인 이렇게 산정해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반드시 식물인간이 아니거나 완전 사지마비가 아니어도 인정이 되는 데 비해서요. 우리 자동차 보험 지급 기준에서 가정간호비는 자, 뇌손상에 의한 것은 식물인간, 그 다음에 척수손상에 의한 것은 사지 완전 마비여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상으로 우리 지금까지 이제 자동차 보험의 지급 기준까지 모두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는요. 우리 자동차 보험 과실 등과 같은 이제 공제액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도 좀 약간의 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중요성이 높아졌고요. 이 부분하고 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의 지급 기준에 따른 지급 보험금 산정하는 우리 사례 문제 제가 또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19회차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